돈 없고 병든 늙은 부모는 이제 짐인 거 모르세요? 아들은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 어머니를 내쫓으며 마지막 남은 돌이마저 내버렸습니다. 이제 좀 나가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 없다며 걷어찬 그 어머니가 사실은 100억 원의 거대한 재산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을 스스로 걷어찬 아들의 절규와 그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파트 복도를 휘젓는 오후, 1502호 거실의 공기는 그보다 훨씬 더 싸늘했습니다. 지혜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형태가 망가진 실크 블라우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끼던 옷이 흉측한 얼룩과 함께 형편없이 망가진 모습을 보니 그녀의 속은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님, 도대체 이걸 어쩌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얼마나 아끼는 옷인지 아시잖아요. 지혜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이런 원단은 드라이 맡겨야 되는 옷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또 세탁기 돌리신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원망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시어머니 숙자는 어쩔 줄을 모르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맞잡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몹시 위태로워 보였죠. 아가, 나는 드라이 맡기는 돈이 아까워서 손빨래 살살하면 괜찮을 줄 알고. 숙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지혜의 화를 돋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어머님한테 드라이 클리닝 비용 내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계시지. 왜 일을 만드세요? 지혜가 블라우스를 소파 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던졌습니다. 빠듯한 살림을 쪼개 큰맘 먹고 샀던 자신을 위한 유일한 사치품이 한순간에 걸레 조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숙자의 눈가에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기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집안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동네 창피해 죽겠어. 당신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밖에서 다 들려. 기영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달려가 망가진 블라우스를 집어들고 하소연을 시작했죠. 여보, 이것 좀 봐. 어머님이 내 옷을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어. 내가 이거 사고 싶어서 생활비를 얼마나 아끼고 아꼈는지 당신도 알잖아. 기영은 아내의 손에 들린 옷과 잔뜩 겁을 먹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일말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냐하는 깊은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없는 살림에 손해를 끼치세요? 아들의 차가운 질책에 숙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영아, 나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지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의 팔을 붙들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하루도 같이 못 살아. 어머니 시골집으로 내려가시라고 해, 제발. 당신 사업도 어려운데 어머님 병원비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 이젠 정말 한계라고. 아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기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일도 잘 안 풀리는데 집에 와도 쉴 수도 없고.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보스턴백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어머니 숙자의 발치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힘듭니다. 시골집으로 내려가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길이에요. 기영아, 너까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숙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숙자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어서 짐 싸서 나가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숙자는 비틀거리며 현관 밖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지혜는 숙자의 낡은 옷가지 몇 개를 아무렇게나 구겨 넣은 보스턴백을 복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가방이 터지면서 해진 옷들이 차가운 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영은 말없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돈을 흩어진 옷가지 위로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보태 쓰세요. 당장 지내실 돈은 필요할 테니. 지폐 몇 장이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옷과 돈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숙자의 흐느낌 섞인 말에 기영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자식 키우는 게 부모의 의무지 평생 우려먹을 연금은 아니잖아요. 말을 마친 기영과 지혜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숙자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그녀의 초라하고 외로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덕살리 정류장에 멈춰선 낡은 버스에서 내린 사람은 숙자 하나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막 넘어가려는 듯 하늘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숙자는 무거운 보스턴백을 한쪽 손으로 끌며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고향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올랐을까 길모퉁이를 돌자 까맣게 변색된 낡은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 전 아들 기영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나들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왔구나. 숙자가 거의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선 마당은 사람의 키만큼 자라난 잡초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어요.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무의식적으로 겉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열쇠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얼마나 정신없이 쫓겨났는지 깨닫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렇지 열쇠 챙길 정신이 어디 있었겠어. 다행히 뒷곁으로 가는 작은 쪽문은 자물쇠가 고장난 채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오랫동안 묵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콜록 콜록. 햇빛이 들지 않는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숙자는 더듬거리며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단정하게 교복을 차려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기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때는 참 착하고 이뻤는데. 숙자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진 숙자는 마당 한쪽의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내 신세가 꼭 저 말라비틀어진 잡초 같구나. 숙자가 밭둑에 멍하니 주저앉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좁은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이런 산골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차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밭둑에 앉은 숙자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드럽지만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자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숙자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오숙자 어르신 되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숙자는 맞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자신을 정확히 알고 찾아온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드림시티 신도시 개발팀 소속입니다. 지훈이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개발? 난 그런 거 모르니 어서 돌아가세요. 뭐 투자라도 하라는 거예요? 숙자는 여전히 명함은 쳐다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끈질기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을 찾아뵙기 위해 오늘 아침 원주에 있는 등본상 주소지로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원주? 아들 집에 갔다 오셨다는 말인가요? 숙자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 계신 아드님께서 어르신은 이곳에 계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훈의 설명에 숙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남의 집 주소 알아내서 막 찾아가고 이러는 거. 지훈이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불법 아니고 토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 안내차 나온 겁니다. 보상금이요? 근데 보상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날 여기 있다고 순순히 알려주던가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아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죠. 아드님께는 중요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명의의 토지에 대해 정기토지 현황 실사가 나와서 소유주 본인 확인 서명이 필요한 간단한 행정 절차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보상 문제 관련해서 자식분들께 먼저 설명드리면 가족 간의 싸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아드님께서는 별것 아닌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머니는 어제 시골집으로 가셨으니 그리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안 되는 귀찮은 일은 질색하는 아들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으니까요. 이 쓸모없는 땅 보상이 나와봤자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요? 경계심은 풀렸지만 여전히 귀찮다는 듯 숙자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실은 그 쓸모없는 땅이 정부에서 이 일대를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소리였지만 우선은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숙자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지훈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십 년은 된 듯한 장판은 곳곳이 해져 시멘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볕이 들지 않는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지훈의 깔끔한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는 이 공간과 철저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숙자는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낡은 방석 하나를 찾아 손으로 먼지를 탁탁 털어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네요. 우선 앉으세요. 숙자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강지훈은 정중하게 대답하며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신도시 개발 종합계획서입니다.
지훈이 펼쳐 보인 서류에는 화려한 색상으로 인쇄된 조감도와 지도가 가득했어요. 숙자는 난생 처음 보는 복잡한 도면들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훈은 그중 지도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일대 전체가 개발 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차 상업지구 및 주거 복합단지인데 어르신의 토지가 정확히 그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산골짜기에 그런 걸 짓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기 와서 살기나 한다고. 숙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네, 이미 모든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숙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보상금은 얼마나 준다는 거예요? 숙자의 물음에 지훈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소유하신 필지가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상업지구의 핵심이라서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와 개발 이익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 지훈은 말을 흐리며 보상금 산정 내역이 적힌 서류를 숙자 쪽으로 공손히 밀어주었습니다. 숙자는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글자와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류 맨 아래쪽에 찍힌 굵은 글씨에 가 닿았습니다. 그 순간 숙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총 보상 금액 100억 원.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숫자예요? 서류를 든 숙자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100억? 숙자가 거의 속삭이듯 되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총 보상 금액 100억 원이 맞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나를 놀리는 거죠? 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정부의 토지보상 기준법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산정한 금액입니다. 100억이라니, 100억, 내가 평생 구경은커녕 상상도 못 해본 돈인데, 근데 너무 무섭네요. 갑자기 이런. 숙자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엄청난 소식에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웠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셔도 됩니다. 계약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훈이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로 나 같은 사람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네. 이것은 어르신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며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다만 처리해야 할 서류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지훈이 차근차근 설명하며 다른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믿을 수 있는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이렇게 큰 일은 가족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편이 좋을 텐데요. 가족이라는 말에 숙자의 얼굴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가족, 오늘 아침에 가셨던 그 집에 아들 하나 있긴 하죠. 아, 그러십니까? 어르신께 이 부분 먼저 말씀드렸으니 그럼 아드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00억 원은 정말 큰 돈이니까요. 지훈이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들이랑은 이제 상관없어요. 바로 어제날 이 집으로 내쫓은 놈인걸요. 숙자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상치 못한 대답에 지훈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돈 없고 병든 늙은 어미는 이제 짐이라더군요.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뒷바라지에서 키워놨더니 그렇게 내치더라고요. 그런 자식하고 이런 걸 상의해서 뭘 하겠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큰 실례를 했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평생 혼자였던 인생인데 뭐. 숙자가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숙자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숙자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죠. 일단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찾아뵙고 자세한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까 숙자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르신, 아까 아드님께서 어르신을 내쫓았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아, 네. 이처럼 큰 금액이 걸린 일에는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께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조언에 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번에 찾아뵐 때 그 변호사님과 함께 와서 정식으로 절차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숙자는 자신을 내쫓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눈앞의 젊은이를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야 정말 고맙죠. 숙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며칠 내로 변호사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훈은 명함을 숙자의 손에 꼭 쥐어주고는 안심시키듯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 떠나고 난 후 숙자는 보상금 산정서와 명함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숙자가 낡은 시골집에서 비현실적인 숫자를 마주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아들 기영은 원주의 작은 사무실에서 한가롭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사무실은 그의 답답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죠. 그때 동네 친구인 성우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야, 김기영. 너희 고향 동네에 신도시 들어선다는 소식 들었냐? 성우가 기영의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물었습니다. 신도시? 무슨 신도시? 기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있잖아. 내 어머니 사시던 그 동네. 덕살리. 거기가 1차 개발 구역으로 묶였다고 어제 공시 떴어. 보상금이 장난 아니라던데? 어머니와 보상금이라는 단어에 기영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진짜야? 그거 확실한 소식이야? 기영이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몸을 앞으로 확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성우가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진짜지. 지금 인터넷이 다 그 얘기로 떠들썩해. 땅 가진 사람들 하룻밤 사이에 팔자 고쳤다고 난리도 아니야. 기영의 손이 다급하게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덕살리 신도시 개발이라고 입력했죠. 관련 뉴스가 수십 개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영은 가장 위에 있는 기사를 클릭해 개발 구역이 표시된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이거, 여기, 정확하게 우리 어머니 집인데? 지도 위에 선명하게 표시된 빨간색 구역의 한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야, 너희 어머님 땅 넓지 않냐? 보상금 얼마나 나올까? 성우가 자기 일처럼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기영은 떨리는 손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상금 예상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오숙자의 이름과 옛집 주소를 망설임 없이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조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기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뭐야 이거? 왜? 얼마나 나왔는데? 성우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기영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1, 10, 100, 10억, 100냐, 이거 100억이야. 기영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억? 진짜로? 동그라미 하나 잘못 본 거 아니고? 성우가 소리를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 땅이 어떻게 100억이야. 기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 김기영. 너 완전 인생 역전했다. 이제 100억짜리 아들이네. 성우가 부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기영의 등을 퍽퍽 쳤습니다. 바로 그때 기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어머니. 그래, 어머니. 완전 효자 났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어제 어머니 내쫓았는데. 기영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이럴 때 성우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내쫓은 게 아니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잠시 시골집에 가 계시라고. 기영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 지혜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당장 사무실로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호들갑이야? 지혜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시골집 땅 보상금 100억 나온대.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100억? 지혜의 목소리가 순간 180도 바뀌어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100억. 어서 와서 대책을 세워야 해. 빨리. 알았어. 지금 바로 택시 타고 갈게.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지혜가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정말 100억 맞아? 여기 당신 눈으로 직접 봐. 정부 사이트에 나온 거니까 확실해. 기영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지혜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진짜네. 진짜 100억이야. 환희에 찬 지혜의 얼굴에 곧이어 그늘이 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머님 지금 단단히 화나 계실 텐데. 기영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의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연히 가서 싹싹 빌어야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일단 어머님 마음부터 풀어드리고 그 돈은 우리가 관리해드린다고 해야지.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용서해 주실까? 여보, 정신 차려. 100만 원도 아니고 100억이야.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안 와. 무릎을 꿇든 눈물쇼를 하든 무조건 어머님 마음 돌려놔야 해. 당신 외아들이잖아. 어머님이 금지옥엽 키운. 지혜의 말에 기영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지금 당장 가자. 기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대로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일단 백화점부터 가. 지혜가 기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최고급 한우 세트와 가장 비싼 건강기능식품들을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값비싼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기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거 보고 좋아하실까? 지혜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님도 사람인데 아들이 찾아왔는데 내치실까? 두 사람은 고급 외제차 트렁크에 선물들을 싣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뒤늦은 효심이 아닌 탐욕스러운 조바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을 가득 싣고 달린 고급 외제차는 1시간여 만에 먼지 쌓인 시골 마을의 좁은 비탈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성공적인 사과라는 목표만이 가득했습니다. 기영이 익숙하게 대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트렁크에서 최고급 한우 세트와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들을 양손 가득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온 효심 지극한 자식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기영이 왔어요.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숙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아들 부부의 우스꽝스러운 연기에 숙자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저렇게 태도가 돌변한 이유가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여긴 어쩐 일로 여길 다 왔니? 어머님, 어제는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기영이 갑자기 숙자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도 그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죠. 어머님,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숙자는 무릎까지 꿇고 비는 두 사람의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됐다. 사는 게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 게지. 마음 알았으니 그만 일어나서 돌아들 가거라. 숙자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영과 지혜는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이런 곳에 혼자 두고 갑니까? 저희랑 같이 집으로 가셔야죠. 기영이 숙자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이제 정말 잘할게요. 매일매일 맛있는 거 해드리고 좋은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제발 저희랑 같이 가요, 네. 지혜의 간절한 설득에도 숙자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음만 받으마. 나는 이제 여기서 조용히 지낼란다. 그만 돌아가. 숙자의 단호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아들 내외의 모습에서 숙자는 더 이상 일말의 연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무릎까지 꿇는 그 뻔뻔하고 천박한 탐욕에 신물이 났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은 숙자는 무릎 꿇은 아들 내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혹시 보상금 이야기 들었구나? 숙자의 예리한 질문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정곡을 찔린 기영과 지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네네. 저희도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축하드리려고 한 걸음에 달려온 거죠. 기영이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보상금이 100억이라면서요? 이 땅이 그렇게 돈 되는 땅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혜도 호들갑을 떨며 감탄했습니다. 숙자는 아무 말 없이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선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기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100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돈은 잘못 관리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시죠? 아마 돈 냄새 맡은 인간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을 도와드리려고 온 거예요.
남편이 부동산 일을 하니까 이런 쪽은 전문가잖아요. 지혜가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나를 도와준다고? 네. 어머님 혼자서 이 큰 돈을 어떻게 다 관리하시겠어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돈 냄새 맡은 건 너희들 아니고 내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마. 숙자의 단호한 거절에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어르신들한테 사기치려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괜찮다. 어제 정부에서 나온 분이 다 알아서 도와준다고 했어. 정부 사람이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 거 없다. 어머님,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다 그렇게 직함 파고 와서 속이는 거예요. 아니다. 서류도 다 확인했고 틀림없는 사람이야. 어머님, 제발 저희 말 좀 들으세요. 저희가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관리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 순간 숙자의 차가운 눈빛이 기영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가족? 어제는 나를 내쫓으면서 남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님, 그건 제가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이성을 잃었던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잠깐 이성을 잃어?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어미를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내쫓는 게 잠깐 이성을 잃어서 할 수 있는 짓이냐는 말이다. 숙자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2배, 3배로 잘하면 되죠. 잘한다고? 내가 어떤 심정으로 어제 차가운 방에서 밤을 새웠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숙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푸시고 돈 관리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네. 기영이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싫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 숙자가 단칼에 거절하는 순간 기영과 지혜의 표정이 거짓말처럼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돈 좀 생겼다고 저희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뭐라고? 100억이 생기니까 피부치 자식은 이제 눈에도 안 보이세요? 무서우시네요, 정말.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지 않느냐? 어머님, 더 이상 피곤하게 말싸움하고 싶지 않네요.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기영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꺼내 숙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인데?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어머님 돈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권한을 넘겨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절대 안 된다. 절대 못해. 숙자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안에 계십니까? 낯익은 강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방 안 모두의 시선이 삐걱거리는 현관문으로 쏠렸습니다. 아들 부부의 탐욕과 어머니의 분노가 충돌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이윽고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뒤로는 서류 가방을 든 40대 중반의 남성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 손님들이 계셨군요. 강지훈이 방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진의 최민준 변호사입니다. 함께 온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기영과 지혜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기영이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보상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강지훈 팀장, 그리고 이쪽은 최 변호사님.
지훈이 기영 부부에게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머님 아들 되는 김기영이라고 합니다. 기영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드님께서도 어르신 일 때문에 오신 모양입니다. 강지훈이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네, 보상 이야기 듣고 저희 어머님 돈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요. 지혜가 당연하다는 듯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순식간에 방안의 기류를 파악하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재산권 문제로 가족 간에 이견이 있으신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가족끼리 흔히 있는 의견 차이죠. 기영이 질색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최 변호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숙자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법무법인 정진은 오늘부로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보상금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저희를 통해 주시면 됩니다. 최 변호사의 말은 기영과 지혜에게는 너희는 이제 빠져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변호사님.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가족끼리 알아서 할 문제에 왜 남이 끼어듭니까? 기영이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리며 따졌습니다. 강지훈이 그런 기영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기영 선생님, 100억 원의 재산권이 걸린 법적 절차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소유주이신 어르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원칙대로 진행할 뿐입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두 전문가 앞에서 기영과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설픈 연기와 감정 호소는 전문가들 앞에서 통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분노와 모멸감에 찬 눈빛으로 숙자와 강지훈을 번갈아 쏘아보더니 들고 왔던 선물도 내팽개친 채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영은 훨씬 더 잔인하고 치밀한 두 번째 계획을 들고 다시 시골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혜 없이 인상이 차갑고 딱딱해 보이는 중년의 변호사를 대동하고서였습니다. 어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기영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숙자가 지쳤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분은 김진수 변호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저희 집안 법무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기영의 소개에 김 변호사가 고개만 까딱하며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서류를 기억하십니까? 김 변호사는 서론도 없이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을 꺼내 숙자 앞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힌 제목이 숙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2010년 5월 13일자로 어르신께서 소유하신 이 토지 전부를 아드님 김기영 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증여? 내가 언제 이런 걸 썼다는 말이냐? 숙자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어르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기영이 기다렸다는 듯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도장이라고?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다. 나는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어. 숙자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기영이 아주 차분하고 슬픈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13년 전 어머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일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병원? 네. 어머님이 큰 수술받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자금 때문에 끙끙 앓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먼저 이 땅이라도 담보로 쓰라면서 직접 도장을 찍어 주셨잖아요. 기영은 마치 사실인 양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거짓말. 그런 일은 없었다. 내 기억은 똑똑해. 나는 땅을 넘겨준 적 없어. 숙자가 손을 내저으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있으시니 기억이 흐릿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벌써 13년 전의 일이니까요. 김 변호사가 비웃음 섞인 말투로 거들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평생 일군 땅을 넘기는 그런 중대한 일을 잊을 리가 있나? 어머니, 증인도 있어요. 그때 병실에 늘 계셨던 간병인 아주머니요. 저희가 이미 연락해서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어느새 들어왔는지 지혜가 문에 기대서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짜고 치는 수작이지. 숙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 서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숙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서류로 대체 뭘 어쩌겠다는 게냐? 숙자가 절망 속에서도 분노를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재 이 땅의 법적 소유주는 어르신이 맞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 대상자도 어르신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지만 이 유효한 증여 계약서에 근거하여 저희는 지금 즉시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소송이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소송이라니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말이야?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토지의 모든 재산권 행사는 동결됩니다. 즉, 어르신께 지급될 예정이던 10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사형 선고처럼 숙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땅의 소유권과 보상금 100억 원은 합법적으로 아드님이신 김기영 선생님께 모두 이전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돼, 안 돼. 이건 사기야. 나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숙자가 절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그냥 좋게 좋게 저한테 넘기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 한 가족 돈인데. 기영이 마지막까지 위선적인 가면을 벗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족? 엄마를 길바닥에 내쫓고 이제는 하다하다 소송까지 걸어서 평생 일군 땅을 빼앗겠다는 놈이 무슨 가족이야. 어르신, 이제 그만 흥분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순순히 아드님께 명의를 이전해 주시지 않으면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싸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김 변호사가 차갑게 쏘아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윽! 숙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상대로 벌일 끔찍한 소송전을 상상하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어머니, 기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숨이. 숙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마룻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119부터 빨리 불러요. 기영은 당황해서 쓰러진 어머니의 뺨을 때려보았지만 숙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잠시 후 숙자는 구급차에 실려
시내의 가장 큰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기영의 연락을 받은 지혜도 병원으로 달려왔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꽂은 숙자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습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잠시 오시죠. 의사가 차트를 들고 기영과 지혜를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신가요? 기영이 초조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성 실신입니다. 혈압도 위험할 정도로 높고요. 일단 며칠간은 입원해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한 건 아니죠? 지혜가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만 연세가 있으셔서 정신적인 충격이 몸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환자분께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일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 복도, 기영과 지혜는 심각한 얼굴로 마주 섰습니다. 여보,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지혜가 주위를 살피며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안 되지. 지금 돌아가시면 큰일 나. 기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돌아가시면 그냥 우리가 상속받는 거 아니야? 그게 더 간단하지 않아? 지혜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당신 바보야? 김 변호사 말 못 들었어? 만약 어머님이 지금 당장 변호사 불러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이라도 남기고 돌아가시면 우린 빈털털이야. 기영이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습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상속 같은 불확실한 거에 기댈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증여 계약서로 소송을 걸어서 확실하게 빼앗아 와야 한다고. 그러려면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주셔야지. 아, 그래서 소송 끝날 때까지는 살아계셔야 한다. 이거구나. 그래. 그러니까 소송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효자, 효부 노릇 똑바로 하자고. 의사도 스트레스 주지 말라잖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중에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써먹어야지. 그들의 걱정은 어머니의 건강이 아닌 계획의 차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별 수 있나? 소송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효자, 효부 노릇 똑바로 해야지. 의사도 스트레스 주지 말라잖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 다들 똑똑히 보게 만들자고. 기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숙자는 저녁이 되어서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기영이 기다렸다는 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아무 대답 없이 텅 빈 눈으로 얼룩진 병원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흰죽 사왔어요. 기운 차리셔야 저희랑 법정 싸움도 하시죠. 어서 한 숟갈만 드세요. 지혜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가시 돋친 농담을 섞어 죽을 내밀었습니다. 싫다. 숙자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가 죄책감 들잖아요. 저희 때문에 쓰러지신 것도 아닌데 꼭 저희 탓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혜가 보란 듯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으니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숙자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이틀이 지났지만 숙자는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 정말 돌아가시면 저희 상속세만 더 나와요. 기운 차리셔서 재판도 받으시고 저희가 이기는 꼴도 보셔야죠. 기영이 애타는 표정 뒤에 숨겨진 본심을 무심코 드러냈지만
숙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밥 좀 먹고 올게요. 그렇게 기영과 지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싱싱한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르신, 좀 어떠십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숙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눈에 희미한 초점이 생겼습니다. 강 팀장님, 소식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 내 아들이 내 땅을 빼앗겠다고 하더군요. 숙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짜 계약서 한 장을 들고 와서는 그걸로 나한테 소송을 걸어서 땅이랑 보상금 전부 다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숙자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십시오. 저희 최 변호사님과 함께 그 서류부터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훈이 숙자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공증까지 다 받은 서류라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포기하시기엔 이릅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훈의 따뜻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숙자가 희미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 팀장님은 왜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건가요?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인데. 저도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르신을 뵙고 있으니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훈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못 믿겠네요. 그냥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에요.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변호사님도 모시고 온 거였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말년에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거든요. 지훈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할머님은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할머님 한 분은 자녀분들과 소송하시다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겐 꼭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숙자의 눈가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따뜻한 위로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강 팀장님. 정말 고마워. 우선 기운부터 차리셔야 합니다. 이거라도 좀 드십시오. 지훈이 죽 대신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숙자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숙자는 거부하지 않고 조금씩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내일 오전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 계약서, 뭔가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방법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꼭 찾아낼 겁니다.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병실을 떠나지 않고 낡은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외면한 어머니의 곁을 남보다 못한 타인이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굳은 약속이 있었던 그날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보상금 지급은 잠정 중단되었고 길고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가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원주지방법원 민사3부 법정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숙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지만 초조한 듯 연신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최 변호사와 방청석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강지훈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반면 피고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영과 지혜,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인 김진수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롭고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314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측부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피고 측 변호인 김진수가 자신만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13년 전인 2010년에 원고 오숙자가 피고 김기영 씨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 공증까지 마친 유효한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김진수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계약 과정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증인도 확보했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최 변호사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한 증여계약서는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입니다. 원고 오숙자는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에 김진수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3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 의뢰인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멀쩡하게 다 기억하는구먼. 숙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 소리쳤지만 최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누르며 진정시켰습니다. 피고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진수의 말에 따라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자 김진수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박순덕 씨, 2010년 당시 원주 의료원에서 원고 오숙자 씨의 간병인으로 일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오숙자 어르신이 증여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네, 똑똑히 봤습니다. 아드님 사업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어르신께서 직접 인감도장을 꼭 찍으셨습니다. 그 순간 박순덕의 탐욕스러운 얼굴 위로 몇 주 전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기영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지혜가 박순덕의 손에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주고 있었죠. 아줌마,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법정에서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병실에서 도장 찍는 걸 똑똑히 봤다고요. 아시겠죠? 박순덕은 돈 봉투의 묵직한 감촉을 느끼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돈 받은 만큼 확실하게 해드려야죠. 박순덕은 돈 봉투의 무게를 떠올리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짓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숙자는 기가 막혀 가슴을 쳤지만 상황은 피고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원고 측, 증인에게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순덕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증인, 그렇게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신다면 혹시 그날 날씨는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날씨요? 그럼요, 맑았죠. 과연 그럴까요?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저희 측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계약서에 찍힌 인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주 성분을 분석한 결과 2018년에 처음 상용화된 화학형광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주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도장은 명백히 최근에 찍힌 것입니다. 그 순간 법정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기영과 지혜, 그리고 김진수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피고 측이 계약 체결일이라고 주장하는 2010년 5월 13일, 원고는 병원이 아닌 마을 잔치에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병원 날씨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그 날짜의 병원 외부 CCTV 영상과 13년 전 마을 잔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숙자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는 2010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김진수 변호사가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영상의 날짜 표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김기영 씨가 왜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증인을 신청합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숙자의 오랜 이웃인 김철수 노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2010년 당시 피고 김기영 씨의 금전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증언해 주십시오. 저놈은 그때 사업 자금이 아니라 도박 빚에 허덕이고 있었구먼요. 동네방네 돈 빌리러 다니고 어미 속을 시커멓게 태웠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요. 거짓말. 저 영감님이 지금 노망이 나셨나? 재판장님, 전부 거짓말입니다. 기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재판장의 차가운 제지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 김기영이 거액의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증인까지 매수하여 버린 파렴치한 사기극임이 명백합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김진수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휴정했던 재판장이 다시 법정에 들어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여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이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 오숙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그 순간 숙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최 변호사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기영과 지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저 땅은 온전히 어르신 겁니다. 방청석에 있던 강지훈이 달려와 기쁜 얼굴로 숙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기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의 분노에 찬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의 통쾌한 승리도 잠시, 숙자의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약속대로 기영과 지혜, 그리고 간병인 박순덕을 사문서 위조와 위증 혐의로 형사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곧 죄수복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숙자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거실 소파에 앉아 착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던 숙자 앞에 두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며칠 사이에 헬쑥하고 초췌해진 모습의 기영과 지혜였습니다. 두 사람은 숙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제가 저 좀 살려주세요. 기영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숙자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100억에 눈이 멀어서 이대로 가면 저희 둘 다 꼼짝없이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야 한대요. 어머님, 제발,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어머니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내실 겁니까? 네. 지혜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숙자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또 다른 연기일 뿐이라는 것을 애써 되뇌었습니다. 머리로는 전부 알고 있었지만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잘못했다며 비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숙자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저 핏덩이를 업어 키운 어미가 어떻게 제 손으로 차가운 감옥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숙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일단 돌아가거라 생각해 볼 테니. 그녀의 입에서 천근만근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숙자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내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저 핏덩이를 낳고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요? 숙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못난 아들이라도 원수 같은 놈이라도 내 아들인 걸 변호사님. 부디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 그녀에게 다시 한번 물었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숙자의 간곡한 부탁에 최 변호사는 검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검찰은 기영과 지혜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영과 지혜는 숙자에게 찾아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를 보며 숙자는 기쁨이 아닌 깊은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사를 베어내는 심정으로 아들을 용서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 용서가 더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올 칼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의 숙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피눈물로 감옥행을 면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기영과 지혜는 숙자에게 속죄하겠다던 맹세는 까맣게 잊은 채 다시 김진수 변호사의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성의 기미 대신 100억을 놓친 것에 대한 분노와 조바심만이 가득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가 고소를 취하해 주셔서 감옥은 면했지만 보상금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기영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진수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성년후견이니요? 네. 지난번 재판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구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그 충격으로 어르신의 정신이 쇠약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그 악랄한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내 재산을 노린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저희를 범죄자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재판에서의 승리마저 정신병의 증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계획을 모두 들은 기영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 어머니 정신은 멀쩡하시잖아요. 김진수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만들면 됩니다.
첫째,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뇌물에 약한 의사를 찾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소견서를 받아내는 겁니다. 둘째, 증인이 필요하죠. 돈이 급한 옛 이웃이라도 찾아내 요즘 오 어르신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영상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지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영상이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몰래 어머니를 찍어서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만 잘라 이어붙이면 완벽한 증거가 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의사의 소견서, 이웃의 증언, 아들의 눈물, 그리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 이 네 가지만 있으면 판사도 어르신의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그들의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지혜는 수소문 끝에 시 외곽에 있는 허름한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장인 오 박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몇 번 조사를 받은 전적이 있는 돈만 주면 뭐든지 해주는 인물이었죠. 지혜는 진료실 책상 위에 두툼한 돈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님이 지난번 재판 충격으로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저희가 너무 걱정이 돼서요. 오 원장은 돈 봉투를 슬쩍 보더니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효심이 지극하시군요. 걱정 마십시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각한 망상 증세로 소견서를 써드리겠습니다. 한편 기영은 어머니의 옛 이웃이자 도박빚에 시달리는 장말자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있던 장말자 앞에 기영은 돈다발이 든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도박빚 때문에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죠. 무슨 부탁인데? 법원에 가서 그냥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보인다고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혼잣말을 하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고요. 하지만 오숙자 언니는 멀쩡하잖아. 아주머니, 이 돈이면 빚 갚고도 남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다고만 하세요. 기영의 회유에 장말자는 돈다발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자가 머무는 빌라 근처에 세워진 기영의 차 안. 그는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창문 너머의 숙자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뜨개질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가운 렌즈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베푼 용서는 아들의 더 끔찍한 배신을 위한 준비 시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숙자는 지훈이 마련해준 빌라의 작은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배원이 들고 온 등기우편 하나가 그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봉투에 선명하게 찍힌 원주가정법원이라는 글자에 숙자와 마침 함께 있던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원? 재판은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숙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죠. 서류의 맨 위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생전 처음 보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숙자가 서류를 들여다보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에 머리만 어지러웠습니다. 옆에서 함께 서류를 읽던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강 팀장님, 이게 대체 무슨 서류인지 말 좀 해줘요. 아드님이
어르신께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자신이 어르신의 법적 보호자, 즉 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서류입니다. 지훈의 설명에 숙자는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정신까지 병든 것으로 몰아가려는 아들의 잔인함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니? 내가 고소까지 취하해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당장 최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지훈이 분노하며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최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숙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검토한 최 변호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이건 지난번 증여계약서 소송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변호사님? 지난번에는 서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르신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셔야만 합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숙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대 측은 어르신께서 치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 주변 사람들의 거짓 증언,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걸고 싸워야 하는 아주 더러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때 숙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 기영이었습니다. 숙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법원에서 보낸 서류는 잘 받으셨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수화기 너머로 기영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 작정이냐? 내가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그 결과가 이거야? 에이,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치매가 의심되니 아들로서 보호해드리겠다는 건데. 지난번 재판 때도 13년 전 일을 기억 못 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기영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포기하세요. 어차피 연세도 많으신데 법정에 서서 나 안 미쳤어요 하고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번엔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기영이 승리를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라니. 아들이 아니라 이제 어머님의 인생을 관리해드릴 후견인이죠. 이 악마 같은 놈아. 숙자는 그대로 휴대폰을 벽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지훈이 놀라 숙자를 부축했습니다. 강 팀장님,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한단 말인가요? 숙자가 힘없이 무너지며 흐느꼈습니다. 아닙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훈이 숙자의 손을 꼭 잡으며 외쳤습니다. 그는 최 변호사를 간절하게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길 방법이 없습니까? 최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저들이 거짓 증거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진실된 증거로 맞서 싸우면 됩니다. 어르신께서 얼마나 현명하고 강인한 분이신지 제가 법정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최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지훈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돈으로 의사와 이웃을 매수한다면 저희는 어르신의 진실된 삶을 증명해 줄 증인들을 찾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날 저녁 숙자는 또다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진실을 위해 함께 싸워줄 든든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고 최 변호사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시내의 한 불법 사설 경마장에서 초조하게 스크린을 지켜보고 있는 장말자를 찾아냈습니다.
장말자 씨 맞으시죠? 최 변호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장말자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오숙자 어르신 사건의 법률 대리인 최민준 변호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할 말 없어요. 장말자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지훈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기영 씨에게 돈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더군요. 최 변호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장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장말자 씨,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씀하시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재판이라도 법정에서 위증을 하다 발각되면 가중처벌을 받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기영 씨가 준 푼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생각입니까? 최 변호사의 차가운 경고에 장말자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지훈이 그녀에게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아주머니, 죄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에 가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장말자는 최 변호사의 법적 협박과 지훈의 진심 어린 호소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도박빚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반격의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말자의 눈물 섞인 자백을 확보한 최 변호사와 강지훈은 그 길로 바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장말자의 진술서와 흥신소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김기영과 윤지혜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가담한 오 원장까지 모두 사기미수, 위증교사,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의의 톱니바퀴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기영과 지혜는 자신들의 파멸이 코앞까지 다가온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집에서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이 순조롭게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참이었죠. 이제 다음 주면 신문 기일이 잡힌대. 우리가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치매 걸린 어머니를 보호해달라고 하면 판사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기영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완벽해. 100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뭐부터 할까? 지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강남에 집부터 사야지. 그리고 당신한테는 외제차 한 대 뽑아주고. 기영이 꿈에 부풀어 있을 때 현관문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지혜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 여러 명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입니다. 문 여십시오. 검찰이 왜 우리 집에? 지혜가 당황하며 기영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일단 문 열어주지 마.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단호한 목소리에 기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기영 씨, 윤지혜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기미수, 위증교사,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위증교사요? 우리가 무슨 증인을 샀다는 말입니까? 지혜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장말자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오 원장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은 사실도요. 지금쯤 오 원장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수사관의 말에 기영과 지혜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탄로 난 것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검찰청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에는 형사재판법정에 기영과 지혜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숙자와 지훈, 최 변호사가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았죠. 검사가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죄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액의 보상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장말자의 자백 영상, 오 원장의 병원에서 나온 증거,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기영과 지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건 윤지혜가 꾸민 일입니다. 아니에요, 재판장님. 남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에요. 서로를 물어뜯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추악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기영은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폐륜적인 범죄를 주도하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지혜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기영과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오숙자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5천만 원을 연대로 지급하라. 판결이 끝나고 두 사람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기영이 마지막으로 숙자를 향해 애타게 외쳤지만 숙자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기나긴 악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어르신. 지훈이 숙자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다 끝났어요. 숙자가 눈물을 닦으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자의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아들 부부에 대한 끔찍한 재판이 끝나고 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 모질었던 겨울이 지나고 자신이 살던 집 근처에 따스한 봄볕을 가득 담은 아늑한 2층 건물이 새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은 재개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가까운 동네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죠. 건물 입구에는 숙자네 편한 쉼터라는 예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죠. 마당 평상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숙자가 직접 가꾼 화단에는 형형색색의 봄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어르신들, 점심 드시러 식당으로 오세요.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숙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닌 이곳 쉼터에 존경받는 원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원장님. 오늘 콩나물국이 어쩜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어. 한 할머니가 숙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더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원장님 덕에 우리가 늙어서 이런 호강을 다 누리고 살아. 제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들이 곁에 계셔 주셔서 제가 외롭지 않은걸요. 숙자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 걸린 TV에서는 마침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거액의 보상금을 전액 기부해 화제가 되었던 오숙자 어르신이 설립한 무료 노인 쉼터가 오늘로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르신들이 TV를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또 TV 나오시네. 100억을 저렇게 좋은 데에 다 쓰시다니 보통 분이 아니셔. 숙자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낮잠에 드실 무렵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던 숙자는
창밖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님, 지훈이 환한 미소와 함께 예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훈아. 어쩐 일이야? 숙자가 반갑게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오늘이 쉼터 문 연 지 꼭 1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잊으신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걸 깜빡했네. 정신 좀 봐.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나눠 드시라고 사왔습니다. 고마워라. 늘 이렇게 챙겨줘서 어떡해. 숙자가 따뜻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던 숙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기영이 생각이 나. 많이 힘드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 그 좁은 감옥에서 밥은 제대로 먹고 지내는지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이었죠.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쩌겠어. 언젠가는 다 뉘우치고 돌아올 날이 있겠지. 숙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문득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세요? 100억이면 보통 돈이 아니었잖아요. 숙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단 한순간도 해본 적 없어. 그 돈 때문에 내 아들이 악마가 되는 걸 봤는데 그걸 쥐고 있으면 내가 행복했겠나?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과 북적이며 웃고 지내는 지금이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인걸.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구나. 저도 할머님을 만나서 진짜 가족이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훈이 숙자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마당에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지훈아, 네, 할머님. 고마워 정말. 뭐가요? 나를 도와주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할머님. 제게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주셔서요. 두 사람은 밤하늘에 하나둘 떠오르는 별들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쉼터의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두 사람에게 더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